대법원 2021년 1월 14일자 2020모 3694 결정. 사건명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날을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소급.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 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와 제36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 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년 7월 27일 원심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년 8월 18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년 7월경 2020년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2020년 7월 27일부터 계산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의 말일인 2020년 8월 16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년 8월 17일 역시 임시 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년 8월 18일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년 7월 27일 원심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년 8월 18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년 7월경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년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2020년 7월 27일부터 계산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의 말일인 2020년 8월 16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년 8월 17일 역시 임시 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년 8월 18일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2020년 8월 18일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결정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월 28일 선고 2017도 18536 판결 사건명 위증.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정 결정의 효력. 무효.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 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 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후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1월 28일 선고 2018도 4708 판결 사건명 예비군법 위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와 검사, 증명 방법.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 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2018년 11월 1일 선고 2016도 10912 전원 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 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월 28일 선고 2020도 2642 판결 사건명 증거 위조 등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에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 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2.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8도 9781 판결 사건명 준강제추행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의 의미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한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알코올 블랙아웃의 의미 및 의식상실과의 구별.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 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 진정 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패싱아웃, 의식상실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 기능 장애 또는 의식 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 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재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9도 10999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 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 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통정하여 일부 실물 거래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양자의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범 9. 조세범 처벌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통정하여 일부 실물 거래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성립하며 양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20도 12103 판결
사건명,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 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 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 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20도 13899 판결. 사건명 의료법 위반.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의사 등이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구의료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검안서에 한한다.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전자처방전에 한한다.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